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 방법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을 지난 번에 대면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을 직접 보아서 여러분이 그 학부생이고 또 이 수업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왕에 이 수업 이제 정말 기말까지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그러죠. 끝까지 잘해서 이 수업을 잘 마침으로 우리의 2022년 1학기를 잘 마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있어서 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 이루어져서 또 행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유학생활이 여러분의 뜻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유학생활 그리고 앞날에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이 조사 방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가 많이 에, 그 확진자 숫자가 확 줄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마스크도 외부에서는 바깥에서는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도 끝이 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외부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나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에서는 무조건 쓰지만 실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가 그 확진자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그 복균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스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친구들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이전에는 항상 주의하시고 늘 여러분도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겠지만은 더 이럴수록 더 긴장이 이렇게 풀릴수록 더 우리는 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더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분에게 인사에 그 대부분을 코로나로 장식하는 것은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 삶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행복한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듣기 지겨워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지킬 때 여러분의 유학생활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라는 이 영역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조사한 자료를 연구 모형에 맞게 분석하고 어, 그 조사한 자료를 연구 모형에 맞게 내 연구 모형에 맞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했고 그에 비추어서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직접 그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을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 이 교재에서. 다만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자료의 분석입니다. 지지난 강의에 제시되어졌던 연구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면, 연구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면, 이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야 돼요. 연구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면 그 자료 수집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 현상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연구를 위해서 서베이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질적 특성을 양적으로 전환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먼저 숫자로 전환된 양적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게 뭐겠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SPSS 혹은 SAS 등과 같은 그 컴퓨터 통계 소프트웨어, 이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분석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그 자체보다도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양적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과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그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SPSS를 내가 잘 다룬다, 난 그것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SPSS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자료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 소프트웨어는 단지 통계 분석을 쉽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다.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계 소프트웨어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냐면 연구자 본인이에요. 연구자예요. 노트북이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연구자가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컴퓨터에, 노트북에 입력할 때는 질문지의 응답을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입력된 숫자는 그야말로 그것은 단지 하나의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숫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명목 측정에서의 일이건 등간 측정에서의 일이건 동일하게 숫자 1일 뿐인 거예요. 그 숫자는 숫자인 거예요. 그죠? 그 숫자는 숫자예요. 그냥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누구다? 연구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자가 아니면 그 숫자는 무엇입니까?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숫자일 뿐이에요. 연구자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그것이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그 숫자가 명목 측정이든 등가 측정이든 상관없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로 통계를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죠? 이 소프트웨어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 대로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자료 분석에서 이 두 측정의 그 숫자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료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도록 분석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료 분석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중요하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연구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은 어떻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분석하는 사람은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통계만 갖고 오는 거지, 갖고 그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자와 다르죠.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단지 기계적으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사용해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이제 언급하겠지만은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걸 좀 표시해 볼까요?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것은 연구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도 무시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활용하는 사람은 연구자의 자료 분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나는 그런 과정이 연구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자에게는 그게 사라지는 거죠. 없죠. 무시되는 거죠. 따라서 연구자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능, 아니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추천할 때도 있고요. 시간이 영 급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료 분석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그럼 뭐가 있을까? 라는 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 속에서 서베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 자료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수집한 그 자료를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 양화된 자료를 분석할 때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연구자가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양쪽 자료를 올바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게 뭐냐? 통계 분석 원리 그리고 기법을 학습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회 통계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다양한 통계 기법의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학습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먼저 수집한 표본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추리 통계의 그 원리,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추리 통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통계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 다양한 기술 통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기법, 여기에 숙지, 이것에 배움이 필요해요. 암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통계 기법으로서의 빈도 분석, 그리고 교차 분석, 그리고 평균 차이 검증, 아노바라고 그러죠. 또 회귀 분석, 경로 분석, 또 구조 방정식 모형, 이런 그 통계 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익히기, 이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회 통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후에는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통계 분석에 필요한 수학적 계산은 연구자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학에서 이제 대표적인 통계 소프트웨어는 SPSS, SAS, STA, 스타타, STATA, 그리고 R, 아모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각 소프트웨어별로 이제 그 장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사용해도 웬만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떤 걸 사용하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SPSS를 쓰게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가능하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분석 능력을 갖춘 R, 그 R의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능력 키우기. 자료 분석 능력 키우기.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앞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익힌다고 해서 바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잘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다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계 분석의 원리와 기법을 학습했다고 해서 분석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제 책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을 혼자 하기에는 기존의 이제 경험자에게 배우거나 통계 관련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자 독학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고 또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고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어떤 강좌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운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 하면서도 틀리기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전체 그 통계가 다 틀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습득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 과학 자료를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맡겨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를 않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엄청난 시간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계속 반복 작업이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하여간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볼 때에 그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일반적 자료 분석의 단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연구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각 단계별로 이제 해야 되는 작업과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집한 자료를 컴퓨터를 사용한 분석에 적합하게 입력한다. 자, 연구자가 이제 질문지 등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자료를 수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수집한 자료를 통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변환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질문지에 기록된 응답을 숫자로 변환하고 그것을 통계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의 형태로 입력하거나 텍스트 파일로 입력하게 되면 단위로 이제 10대, 20대, 50, 30대 등으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변수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 기법에서는 변수가 정상 분포를 이루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주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각각의 범주의 그 해당 빈도가 작은 것은 통계 분석에서 바람새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해당 변수를 적절하게 묶어가지고 재부호화, 재부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부호화할 때는 원래의 변수 그대로 두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재부호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하다 보면 재부호하기 이전의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원래의 변수를 재부호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되돌릴 수가 없게 돼요. 참 안타깝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분석을 위해서 각 독립 변수와 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 연구 모형에 사용된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는 그 과정을 양화라고 했잖아요. 양화 과정. 그런데 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개념이 양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이에요. 하나의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서 하위 개념은 다시 또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한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이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할 때는 그 과정을 역으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다수의 문항을 통계적으로 적절하게 조합해 가지고 원래의 개념 또는 이제 그 하위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복합 측정이죠. 그 변수로 구성해 가지고 통계 분석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척도 구성하기라 이렇게 말하죠. 척도 구성하기. 자, 이런 과정 척도 구성하기예요. 지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언급한다면 지수 구성학이라고 하는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항의 응답을 더하여서 복합 측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과 1로 구성된 복수의 문항을 더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반면에 이제 척도 구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 간의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요. 이거는. 그래서 복합 측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처럼 응답 범주가 많은 그런 문항을 더하여 가지고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경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구성한 변수의 신뢰도를 구해가지고 변수가 결과와 그 신뢰도를 구해가지고 연구 결과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했을 때 그 문항 안에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죠. 신뢰도가 높은 경우 새로 구성된 변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있다면 변수의 측정 수준이 높으면 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통계 분석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나 척도를 구성할 때 가능하다면 측정의 수준이 높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설의 검증을 위해 적용 가능한 통계 기법을 결정한다 하는 것인데, 분석에 사용할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구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뭡니까? 적합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할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측정을 변수의 그 측정 수준과 변수의 수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속 변수의 측정 수준과 독립 변수 및 그 측정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분석 기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의 수는 하나로 정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서 서열 측정은 등간 측정으로 간주하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을 측정할 때 엄밀하게 서열 측정과 등간 측정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가능한 한 높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종속 변수는 가능하면 그 등간 측정 이상 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옳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종속 변수가 명목 측정인 경우에는 통계 분석 기법의 선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측정 수준에서 측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등간 측정으로 측정된 변수는 분석 과정에서 명목 측정으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명목 측정으로 측정된 변수는 등간 측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 아래에 있는 그 표에 보면 해기 분석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교차 분석이나 검증, 이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측정 수준과 수에 따른 사용 가능한 통계 분석의 기법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자,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는 변수 유형, 그리고 명목 측정, 서열 또는 등간 측정이 있는데요. 변수 수는 뭐냐면 한 개, 명목 측정에서 변수 수는 변수 유형은 명목 측정과 서열 등간 측정이 있고요. 변수 수는 한 개입니다. 명목 측정에서는. 그리고 또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이 한 개일 때는 교차 분석, 카이 검증이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로그 리니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열과 등간 측정은 검증, 검증, 독립변수의 범주에는 두 개, 이런 분산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로그 리니어 분석은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이나 등간 측정은 변수가 하나 또는 두 개일 경우가 있는데, 하나일 경우에는 상관 분석을 하고 희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짓 회계 분석은 다중 회계 분석을 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 즉 복수의 종족 변수가 가능한 식으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표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측정 수준과 변수의 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구분해서 제시한 거예요. 이 종속 변수가 명목 측정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통계에서는 교차 분석과 로직 분석으로 로직 해계 분석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직 해계 분석은 고급 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급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반면에 이제 종속 변수가 등간 측정인 경우에는 표와 같이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한다면 이 표에서와 같이 구분한 대로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고 이 강에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오시죠.